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세다빠 손철입니다. 포트인 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기 정부와 관련돼서 또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뭘까? 저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또 두 분 캐스트분 모시고 그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또 부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게 저금리 상황이 올해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쉬웠고, 그다음에 내가 빌린 금액 대비 이자 부담 자체가 뭐 한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 패턴이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좀 착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앞으로 이자 부담이 이제 많아지시는 분들,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향후 2, 3년 정도 진짜 부채 관리에 좀 전념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부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집을 사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뭐 내 집 마련도 저희한테 중요한 재무 목표고 그런 이슈긴 한데, 일반적으로 재무 상담을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할 시기냐 이런 걸 보면 그 부채를 갚아갈 능력이 있느냐를 미래 현금 흐름상을 저희가 꼭 따져보는데, 그런 경우라면 약간의 금리 변동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땐 금리 인상기에 힘들어하실 분이 많아질 거에 대한 두려움 저도 갖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사를 보면요,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게 되면 7월 1.72% 사상 최고 집값 하락에 따른 소송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1.72%로 집계를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집단대출 많이 받았는데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하우스포로 좀 전락을 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한 채 이제 소송을 벌이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하고 이렇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 당시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2008, 2009년 이때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분양권 전매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이제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집값의 10%만 내가 내고 분양권을 사서 필요를 받고 팔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분양권 전매 시장이 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가 자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집단 대출을 많이 내줬었거든요. 집단 대출 유리한 거는 건설사가 보증을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집을 이제 구입하는 시점이 됐을 때, 등기화 시점이 되면 개인 대출로 바뀝니다. 그렇지. 이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때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0년 2분기 보니까 2.0% 정도였었는데 이게 금리가 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2012년도 2분기에는 3.25%, 1.25%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이자가 거의 뭐 절반 이상 높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상이 시작이 됐고, 그 속도에 대한 속도가 이제 빠른지 느린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준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붙인 실제적인 대출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계 대출에 가계 부채에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 다시 돌아가 보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될 때 이제 집단 대출 같은 경우 금리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연체율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실제로 2009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단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0.5%가 안 됐던 게 단기간에 1.45%까지 이제 높아졌던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높아져서 이자 내기는 힘든데 아파트 가격이 또 계속 빠졌거든요. 그렇죠. 고분양가로 분양받았던 것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집값이 빠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정도 대출 못 해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잔금대에서 전환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3억을 대출을 받아야지 돈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난 우리는 그렇게 못 해주고 2억 5천만 해주겠다. 5천만 원은 너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싼 값에 날려버리죠. 집을 예.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 모습이 지금 저희가 이제 맞을 모습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언급해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 집단대출 연체율이 높았던 이유가 일단 분양가를 보면요, 우리가 분양가라고 하는 게 그 시세 대비해서 사실은 크게 비쌀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비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걸 피하려고 밀어내기 분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집단대출 받았던 분들의 주변 가격, 아파트 가격대 분양가를 보게 되면 30% 이상 비싸게 분양받으신 분이 집단대출 받았던 분의 거의 60%에 달해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그 분양 열기가 어땠던 것 같으십니까? 좋았죠. 예, 좋았고, 물론 지금 일부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뭐 양극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청량률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건설사가 2015년부터요, 네. 정부가 민영 택지에 건설되는 민영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분양가, 그러니까 이 당시 집단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비싸게 분양받았던 형태로 지금 2015년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양권 전매를 빨리 하고 빠져버리면 괜찮은데,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자본하라는 문제겠지만, 근데 항상 보게 되면 분양권 전매 시장은요, 오래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중간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상당히 조금 끔찍한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집단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예,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단 대출뿐만 아니라 집단 대출에서도 과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그 신뢰도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개인에 대한 재무적인 걸 반영을 하고, 그리고 대출적인 부분도 이제 원리금 상한으로 돌림으로써 어느 정도 연착륙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네, 예. 뭐 제가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그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임대 이런 정책을 한 게 아니고 집을 사라 대출을 받아서 이런 정책이었다가, 방금 우리 뭉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제 과일 양상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2016년부터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미리 이미 사버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리스크 그렇죠. 관리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그렇죠. 문제가 네. 커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모르면 당한다라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몇 년이 중요한데, 또 우리 또 월급쟁이 투자자들은 가금 몇 년만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가금 몇 년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얇은 길을 가지고 주소 들어가지고 미래 몇 년치에 몰빵 해버리면서 위험한 재무 파탄까지도 가는 케이스가 펼쳐진다는 우려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제가 예전에 그 작년인가요? 네. 모 건설사 분양 모델하우스에 갔다 왔습니다. 누구 보러? 아니 저는 사러 간 게 아니고 그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상담 좀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3일 동안 27,000명이 오더라고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 어르신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를 살려고 왔을까, 주거하려고. 네. 그럼 또 계시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걸 사서 분양권을 피를 받고 팔아야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물량들이 이제 뭐 소진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투자하려고 샀는데 난 못 팔았다. 이렇게 됐을 때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항상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더군다나 금리까지 오르니까 네. 좀 현재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투기 세력이나 아니면 투자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도 이슈인데, 근데 뭐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셀러민들과 같이 이제 상담하면서 쭉 지내보면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이렇게 돈 차곡차곡 모아가는데 시장이 이렇게 턱없이 막 가격들이 올라가 버리면 엄청 공포심을 거기서 느끼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안 사면 네. 계속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거기서 거시경제를 얘기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을 얘기해도 되게 불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그게 정치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정부가 됐든 딱 중심을 잡고 좀 끌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쪽에서부터 벌써 부안해동하는 파장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전형되는 모습이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땐 제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방금 정말 얘기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무리한 결정을 내려서 한 20, 30년 동안 모았던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그런 그렇죠. 케이스들이 정말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실제 2007년, 2008년도에 이제 용인의 모 지구도 보면 고분양가로 분양받았다가 뭐 7억 넘게 분양받았는데 결국 5억 이하에 팔아서 몇 억 손해보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샀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 20, 30년 동안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전 제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돼서 분양권 전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들은 대부분 민영주택들이거든요. 네. 민영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건설사가 돈이 되는 구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분양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경쟁은 치열하겠죠. 네, 네. 하지만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분양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형태가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이런 케이스 같고요. 그 표 대표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기에 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네요. 저는 재밌게 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뉴스 뭐라고 나올까요? 고정금리가 좋다 이러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얼마 전까지죠. 금리가 쭉쭉쭉 떨어질 때는 아유 고정금리 했었으면 잘못했다. 변동금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엄청나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맞추고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뭐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려 더 안겨주는 건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내가 이 정도 선이면 이 정도 바운스 안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잡는 게 좋겠고요. 네. 근데 뭐 단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부터 해갖고 저희가 듣던 일정 부분은 금리가 오를 추세다라고 보면 당장 변동금리가 싸다고 좀 더 싼 이자 내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보단 안정적인 요건이 고정금리를 뭐 5년, 10년 정도 확보하시면서 가시는 그림이 마음의 평화를 드릴 수 있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9개월에 18개월 후행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3%까지 간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플러스 1.5% 정도 보니까 4.5%. 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플러스 1.7% 정도 보니까 6.2%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4년 안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배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향후 3, 4년은 정말로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부채를 줄이는 형태로 우리가 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표 대표님 의견처럼 이거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몇 년간 올라가는 이런 추세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할 때는 우리 주택 도시기금 들어가 보면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내 집 마련 디딤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익공유형이나 손익공유형 모기지 이런 것들은 다 고정금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지원이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그래도 내가 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좀 바꿔놓는 것이 그나마 금리 인상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가계부채 많이들 그 이슈화되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몇 년과 다르게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새로 이제 부각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집을 사냐 마냐 그에 대한 그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 다들 힘드시죠? 저희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캐스트 분들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미래를 잡으시면 되는데 저지르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뭐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좋은지 한번 재점검하셔야 될 시점이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 위험이 높아지는 그룹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일단 맞벌이들입니다. 맞벌이들이 대출이 많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걸 가정해보고 내가 대처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부채를 좀 적절하게 상환해가는 노력을 긴축재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과 유사한 케이스들이 퇴직하시는 가정들이에요. 퇴직 직전에 도박을 하십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그랬다가 퇴직 이후에 진짜 소득이 중단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내가 향후에 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좀 시나리오를 그려 보시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부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